2026년 저는 금년에 하나의 결심을 했는데요. 아주 그 한국의 자살률이 줄어들질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자살의 큰 원인 중에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알코올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조울증, 세 번째는 치료받지 않은 주의 산만증 ADHD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WHO가 발표한 것을 보면은 한국의 자살률이 29로 되어 있어요. 그 전에 24로 저는 알았거든요. 게다가 75세 넘은 노인들의 자살률이 한국이 지금 99.3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가장 세계에서 제일 높은 율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율은 영국의 10.2인데 세계 전체 자살률이 평균 10입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거의 3배로 높고, 그거의 3배로 또 노인들의 자살이 높아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알기 쉽게 좋은 책을 하나 써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고직한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은의 마음 약국을 아드님 조우 씨와 같이 하시는 우리 고직한 선교사님과 김정희 사모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조울증에 대한 책을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거기 있는 것에서 좋은 책이 어떤 것인지 저도 보고, 만일 그 책이 그냥 좋으면 여러 독자들한테 그 책을 읽으시라고 좀 권고해드리고 싶고요. 아니면 제가 또 그대로 거기에 보태서 다른 책을 쓸 수 있으면 하나 쓸까 합니다. 그게 저희 신년 목표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 주시고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제가 구한 책이 몇 권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권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 참고문헌까지 해서 1000페이지가 되는 이 책은 Manic Depressive Illness, 조울증이라고 한 책인데, 특히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닥터 굿윈도 굉장히 유명하신 좋은 정신과 의사시고, 워싱턴 DC에 있는 그 의과대학에서 지금 교수로 하시는 분이고요.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근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의 저자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K. Redfield Jamison PhD 사이콜로지스트고, 이분이 쓴 책 Unquiet Mind를 제가 지난번에 제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전에는 요동치는 마음이라는 그 제목으로 한국에서 번역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새로 번역이 돼가지고요. 내용이 조금 더 이제 새로운 2000년 이후 거로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전에는 이 LA 근처 UCLA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새 남편을 만나셔가지고 존스 홉킨스로 가신 것까지는 제가 알았는데, 그 책을 보니까 거기서 존스 홉킨스 대학교 정신과 교수로 지금 일하시면서 이 큰 책에 닥터 굿윈과 함께 Manic Depressive Illness, 조울증의 제2판을 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그분이 고생을 하고 바이폴러 디스오더, 양극성 질환으로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런 훌륭한 책을 낼 수 있었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시고 원하는 거는 뭐든지 하실 수가 있고, 이분은 리튬으로 치료를 많이 받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서 안정제라도 열심히 쓰시면서 인생의 꿈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일생 동안 자기가 원하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보람을 찾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모든 그 강연료나 이 저서에 나오는 책을 전부 다 양극성 질환을 많이 홍보해주는 그런 기관에 기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그리고 환자분들의 가족들에게 희망을 가지시라고 이 책을 갖다가 특히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책에서 제가 이제 어떤 것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면요, 조울증의 역사입니다. 제가 그 전에 ADHD에 대해서도 우선 역사가, 저는 참 역사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이 생기고 그게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거를 알면은 우리가 그 병에 대한 이해도 더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더 친근감도 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울증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정신의 병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브레인이라는 오건, 장기의 병이고 따라서 우리 전신 몸의 병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은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정말 운이 나쁘게 걸리는 병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심하고 조금 덜 심하지만 이제는 좋은 치료법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역사적으로는 이 병이 어떤 그 변화를 가져왔나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래전에 그러니까 1세기에 AD 100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오신 지 100년 후에 이 카파도키아라는 중동 지역이겠죠. 지금으로 치면 그때 그러니까 그리스에 이제 그 아마 이렇게 속했던 장소 같습니다. 카파도키아에 아레테라는 의사가 있었답니다. 그리스 의사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멜랑콜리아, 우울증이죠. 그거는 우울증은 조증의 시작이며 그다음에 조증은 우울증이 심해져서 생기는 우울증의 일부이다. 정말 맞는 말이지요. 조울증은 결국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이 우울한 것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다른 병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26년 그러니까 2000년경 전에 이렇게 현명한 의사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되게 히포크라테스는 알고 있지만 이 아레테라는 의사가 굉장히 훌륭한 말을 많이 남긴 것 같습니다. 이분이 말한 그 양극성 질환을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알고 있는 병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에 1899년 그러니까 2000년 되기 이제 1년 전에 에밀 크레펠린이라는 그 유럽의 정신과 의사가 이제 교과서를 썼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조울증에 대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을 극대화시켜서 극에서 나타난 병이다. 즉 아주 과도한 슬픔, 과도한 기쁨, 그다음에 신경질, 심각한 신경질 아니면 분노 또는 폭력, 그다음에 에너지의 패턴이 많이 바뀐다. 그러니까 우울할 때는 에너지가 너무 없고 조증 때는 에너지가 너무 올라가고 그 에너지 패턴이 너무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수면의 큰 장애. 이 수면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면에 큰 장애가 있는 이런 병이다라는 것을 그 크레펠린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말했죠. 그래서 이 병은요 조현병과 마찬가지로 세계 어디서나 있고 뭐 서양, 동양, 북반구, 남반구 교육에도 관계없고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병은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1대1입니다. 그냥 메이저 디프레션, 주요 우울증은 여성이 훨씬 남성보다 많지요. 그러나 이 조울증은요. 남녀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는 성공률도요. 여기서는 여성이 더 남성보다 높습니다. 이 바이폴러 디스오더는. 이 병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를 파괴하는 것밖에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히도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약이 특히 3가지의 정서 안정제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치료를 받으면 이렇게 자살이라는 참혹한 결과로 가지 않아도 되게 됐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그 약이요. 이제 1943년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존 케이드라는 의사가 자기 환자들한테 이 리튬이라는 광물을 줬습니다. 그 리튬이요 소금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소금 대신에 혈압이 높은 사람한테 리튬을 썼거든요. 어쨌든 이 리튬을 썼더니 매닉하고 그런 환자들이 많이 감다운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유럽에 있는 많은 의사들이 실험해가지고 됐다. 이 약이 정말 치료에도 좋고 예방에도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것을 발견함으로써 더 이상 이제는 이 정신병이라는 것이 과거처럼 뭐 악마가 씌어서 그렇다느니 아니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 어떤 그 힘, 자발력이라던가 이런 동기력이라던가 이런 게 약해서 그랬다느니 이런 말을 하게 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화학물질로 병이 고쳐졌다는 거는 결국 몸 안에 있는 어떤 화학적인 문제 때문에 그 불균형 때문에 생겼다는 걸 증명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리튬이 이제
70년도에는 미국의 FDA에서도 많이 실험을 하고 유럽에서 이미 많이 실험을 돼가지고 쓰고 있던 그 20년이나 쓰던 후에 미국에서는 이제 그때 FDA에서 승인해가지고 지금은 치료와 그다음에 앞으로 그 유지 기간 동안의 예방에도 이게 굉장히 좋다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리튬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안 써요. 왜냐면은 이게 약간 그 피 혈장 내에서 어느 정도 그 효과적인 그 혈장 농도가 있어서 이제 그걸 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마 많은 의사들이 걱정이 돼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리튬처럼 좋은 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으로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작은 양, 저는 300ml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개 600ml, 900ml까지 가도 되는데 그때 이제 콩팥단 괜찮으면은 별로 문제가 없는 약이지요. 제가 그 다른 제 유튜브 영상에서 리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이제 역사적으로 1990년 그때가 이제 Decade of Brain 두뇌의 10년 때 많은 노벨상 받은 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두뇌에 대한 그 연구가 그때 많이 됐고요. 그때 또 MRI도 나왔고 그때 뭐 도파민, 엔돌핀 이런 것들 뉴로 트랜스미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됐고 이러면서 그 항정신제 특히 이제 1960년도에 처음 나왔던 항정신제를 Typical Antipsychotic 또는 제1차 항정신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된 게 떨어지는 약이었죠. 그 약은 본래는 불란서에서 외과 의사들이 이제 환자들이 수술하고 나서 깨어날 때 막 요동을 치면은 이 수술한 게 이게 갈라질 테니까 이 약을 줬더니 환자들이 감 다운돼 가지고 회복이 빨랐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미국에 있는 젊은 정신과 의사 프랭크 에이드라는 의사가 갔다가 스테이트 하스피탈에 있는 많은 정신과 환자들한테 썼더니요. 환청 뭐 그다음에 뭐 망상 이런 게 많이 깨끗하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1965년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지역사회 정신건강법이라는 걸 갖다 이렇게 발표해 가지고 각 지역에다가 정신과 그 보건소 많이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과 의사들을 많이 그런데 이제 가서 있게 하면서 돌보게 했던 거죠. 1973년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이 법이 발의를 해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막 그때 많이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정신과 레지던트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53년간 정신과 의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그 법의 그 효과를 본 거죠. 그래서 금방 그때 정신과 의사 그 수련을 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게 1960년도였는데 그래서 그때 뭐 또라진이라던가 스텔라진, 프롤렉신, 할돌 이런 약들이 쓰였는데 그 약들의 부작용이 이 근육이 뻣뻣하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얼굴도 이게 마스크 쓴 것처럼 뻣뻣하고 입을 이렇게 다물질 못하니까 침이 새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안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손도 조금 이렇게 좀 떨리고 트레머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1990년도에 데케이드 브레인 후에 많이 이제 새로운 약들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부르기를 Atypical Antipsychotic 제2대 항정신제 이래서 나온 약이 처음에 클로자린이라고 브랜드 네임이 있고요. 그게 나와가지고 정말 놀라운 약이었죠. 이거는 환자들이 이렇게 뻣뻣하고 이런 수레물 같은 게 하나도 없고 아주 스무스하고 그리고 이제 그 클로자릴 다음에 나온 것이 뭐 올란자핀 그게 이제 자이프렉사라는 약이고요. 이게 제가 처음 말하는 거는 성분명, 두 번째 말하는 거는 이제 브랜드 네임, 상품명입니다. 한국은 보니까 상품명이 조금 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마다 여러 가지 자기 이름을 만들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브랜드 네임이 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올란자핀은 자이프렉사, 아리비프라졸은 아빌리파이, 리스페리도는 리스퍼더, 그다음 퀘타이어핀 있죠? 그거는 세로퀘 이렇게 부르는 이런 약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약들이 본래 조현병에 많이 쓰였지만은 이 조울증에도 이게 이렇게 정서를 갖다가 스테이블하게 안정시킨다 그래가지고 정서 안정제로도 씁니다. 물론 조현병에서 쓰는 그
약의 용량보다는 훨씬 작은 양으로 써도 되고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조울증 환자들은 이걸 너무 많이 주면은 자기가 느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라 굉장히 그걸 참질 못하고 안 쓰려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항경련제, 그러니까 뇌전증 환자들한테 쓰는 데파컷이라던가 라믹탈이라던가 이런 약들이 정서 안정제로도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두뇌 뉴런들은 많은데 거기에 한 뉴런하고 또 다른 뉴런으로 어떤 정보를 갖다 이렇게 직접 보내주는 그 중간에 시냅스가 있죠. 그 시냅스를 갈 때 처음에는 여기서 전기가 일어났다가 여기 가서는 그게 화학물질로 돼서 나오는 것이 도파민, 엔돌핀, 노에피네프린 이런 뉴로 트랜스미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약물이 있음으로써 지금은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Manic Depressive Illness가 특징인 것은요. 닥터 굿윈과 닥터 K 제이미슨이 이제 자세히 써가지고 제가 언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미국에서는요. 바이폴러인지 유니폴러인지 그거에 많이 중점을 둡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양극선이죠. 그래서 이 바이폴러 디스오더라고 폴라리티 그게 많이 이제 중점을 둔 반면에 유럽에 있는 분들이나 이 닥터 굿윈이나 닥터 제이미스는 뭐에 더 중점을 두냐면 이분들은 이게 만성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이 manic depressive illness는 결국은 심한 우울증이 계속 오래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소제목으로는 bipolar disorder and recurrent depression 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재발이 자꾸 되는 우울증이다. 그게 본래 유러피언들은 그거를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오래 간다는 거.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은 폴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에 더 중점을 두고요. 결국 같은 병이지만 어디에 더 이제 관심을 갖느냐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책은 거기에다 자꾸 이렇게 재발이 된다는 거. 따라서 그것을 미리미리 예방하기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 특히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책에서 이제 제가 역사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왕 이야기가 이제 약에 대한 거에 나오기 때문에 잠깐 제가 항우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ntidepressant들. 가끔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는 댓글에 보면은요, 아직도 어떤 의사분들이 이제 3환계, 트라이사이클릭 안티디프레센트들을 처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들이 그걸 낮에 쓰면은요, 많이 졸리고 그 약은 지금 많이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엘라빌, 토프라닐, 그래서 이게 엘라빌이라는 건 아미트리프틸린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약들이 이제 상품명으로는 조금 이제 다른 말로 많이 쓰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뭘 질문하실 때는 가능하면은 상품명으로 하면은 그걸 제가 어떤 때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건지.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저한테 물어볼 때는 성분명으로 해주시면은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환자들이 부작용이 저는 심해요. 그러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면은 이 트라이사이클릭 3개의 링이 있어요. 변전 링. 그 3개짜리가 있는 게 이게 약이 굉장히 많이 졸리고 이게 잘 많이 안 쓰는 이유는 그거를 이게 과다 복용하면은 이거는 생명을 잃기가 쉽습니다. 요즘 새로 나온 약들은 그런 것이 조금 적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그러니까 SSRI, 그 다음에 Serotonin and Norepinephrine 재흡수 억제제 SNRI,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아닌 멀테자핀이라든가, 멀테자핀은 굉장히 수면에 도움이 되고요. 한국에 보니까 멀테자핀을 많은 자폐아들이 쓰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입맛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어떤 때는 이걸 약을 쓰는 것들이 좀 다른데 저도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뷰프라피온이라는 거, 웰뷰트린, 그것도 이제 굉장히 도파민도 올리고 항우울제인데 쓰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항우울제만 썼다가는 확
조울증으로 무드가 시프팅돼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정서 안정제와 같이 쓸 때는 모르지만 가능하면은 항우울제만을 썼다가는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우울해서 의사한테 이제 가셨을 때, 정신과 의사한테 가족력이 그런 게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과거에 약간 그 매닉한 게 있었다던가 뭐 이런 것을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우울하다고 그러시면은 많은 의사분들이 항우울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우리 조상 중에 그런 조울증을 앓았던 조상이 있었다면 그게 뭐 3대, 4대, 5대 전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그런 걸 얘기를 안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랬다가는 이런 항우울제를 쓰면은요, 더 우울해지고 더 화가 나고 자살 의욕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우울제를 조금 조심하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끔은 항불안제를 갖다가 급할 때는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항불안제, 특히 로레제팜이라던가 그다음에 알프라졸람 같은 거, 이런 제아넥스 같은 거는요, 여러분 많이 쓰시면 습관성 생기기 때문에 잠깐 쓰시는 건 좋지만 본인이 아시고 그런 약을 처방받으셨으면 생각을 하시고 의사분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써야 되는지 아니면 급할 때만 써도 되는 건지 뭐 이런 것을요. 그래서 환자는 사실 어떤 때는 의사를 도와줍니다. 저 같은 경우도 환자들이 공부하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의사하고 의논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한국의 의사들이 많이 바쁘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은요. 그리고 만일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시고 싶으시면은 가능하면 성분명을 써서 알려주시면은 제가 더 열심히 알아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Manic Depressive Illness and Bipolar Disorder with Depressive Recurrent Depression이라는 제2판의 책에서 나온 우리 그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언제라도 댓글에 적어주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